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 바로 전날 2025년 1월 28일이에요.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또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월 28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저도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처가에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멋지게 녹화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때 멘탈 관리,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이렇게 공개를 해 주셔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여기 왼쪽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슬라이드가 무려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녹화 시간이 꽤 길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시간을 나누어서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상임금 판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는 A급이라고 해도 A급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아무도 태클 걸지 않을 거예요. 물론 최근 전압 판례가 바로 올해 또는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자체가 중요한데 통상임금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A급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니까 싹 지우고 살짝 올려서 이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다. 우리가 예전에는 통상임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정일고,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이 있었는데 이 고정성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정리합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다시 떨려서 그래요.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과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에 대법원 2013년 요거 역시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이 판례를 변경한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또 올라갈게요. 종전 판례에 따르면 다시 글씨가 너무 커졌다. 죄송합니다. 살짝 그렇죠. 자, 종전 판례에 따르면 이거 갑자기 왜 화면이 지 혼자 커졌지? 제가 손등으로 뭘 만졌나? 손바닥으로?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 어디를 봐도 고정성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즉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조건 부과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됐다 이거죠.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 그래서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그 다음 소정근로를 그냥 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입니다. 이 소정이라는 말이 통상임금성 판단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오케이, 이게 끝이네. 1페이지. 종전 판례가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본 뭐냐,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근무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다. 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다. 다만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무실적이 어떻든 간에 최소한도로 10만원은 준다. 최소한도로 20만원은 준다. 이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 대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 사건의 개요. 우리 사건의 개요도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간단하고 깔끔하게 한번 볼게요. 자,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가사건, 나사건. 가사건은 재직 조건 사건이고 나사건은 근무일수 조건 사건이었더라. 잠깐만요. 이 책상 앞에 책상에 놓여있는 독서대가 걸리적거려서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죠? 네, 살짝 치웠습니다. 자, 재직 조건 사건은 뭐였냐?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과된 정기 상여금, 성과금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이 퇴직한 원고들이 여기에 방점이 찍히겠죠. 그죠?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의 근무수당 차익을 청구한 거죠. 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우리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요 가산 수당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친절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유쾌하게 짚어드렸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근무일수 조건 사건이다. 이게 뭐냐면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어떤 조건이 부과됐냐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에요.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조건이 부과되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했다. 기준 기간이 상여금의 지급 주기에 따라 2개월, 약 6개월, 약 1년 이렇게 있더라.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소송의 경과. 우리가 소송의 경과까지는 여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자료를 다운받으셔. 저도 GS1기 강의할 때 2주 전인가 이제 명절 연휴 전에 요거 강의를 하면서 요 자료를 10일 전인가 GS1기 강의할 때 요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아마 이 자료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자료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상고심의 쟁점이다. 자,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이다. 주요 쟁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는 이게 종전판례예요. 종전판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 정, 일, 고 요렇게 이게
2013년 종전 판례입니다. 이렇게 판시했다. 자, 그러면 살짝 더 한번 올려봅시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판시했어요. 예전 판례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은 뭐였냐? 예전 판례에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어떤 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고정성 개념이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고정성 문구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나 이게 빠지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지긴 했지만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툭툭툭툭 A급으로 안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예전 전압, 2013년 전압 판례, 고정성이 있었던 전압 판례에 따르면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 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뭐가 부정돼요?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임의의 근로 제공 시점에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 예를 들어서 퇴직 여부라든가 근무일수의 충족 여부, 그리고 근무 실적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그랬다. 자, 그 다음 올라갈게요. 자, 전원 합의 쟁점. 이제 이게 이번 거죠. 이번 거.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과연 판단할 것인지 여부다.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즉 고정성 개념을 빼버린다면 이 얘기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how입니다. how. 괜히 영어 자랑을 해다가 다시 쓸게요. 기왕 썼으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각주 방가로 3번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가면 방가로 3번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랑 관련된 거, 요거 이제 예전 판례랑 관련된 건데 쭉 가면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대법원 판단, 전원일치 의견. 종전 판례가 법리의 선언입니다.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뭐를? 고정성을 제외한 겁니다. 자,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다. 통상임금 뭐라고요?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다. 우리가 통상임금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법리의 선언에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럴 만큼 시간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대법원의 법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통상임금 개념 징표를 정확하게 알고 사례 문제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자 강행적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강행적 개념이다. 법령의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왜? 강행적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즉 법령 부합성 그리고 강행성, 여기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근거가 없다. 자, 굉장히 친절하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보면 이 법과 이 령, 그러니까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이 법과 영에서 이 법이란 건 근로기준법이고 이 영은 당연히 근기법 시행령이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소정근로, 그러니까 소정일이죠. 여기 눈을 씻고 봐도 고정이라는 단어, 고정성,
또는 고정적 이런 단어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아직 잘 모르시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 딱 개념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자, 그림이 기가 막히게 그려졌죠? 자, 이게 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이에요. 법정 근로시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이잖아요.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이건 너무 그런가? 너무 요 정도로 여기까지 합시다. 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만 지울게요. 깔끔하게 지워졌어. 아이고 다행이다. 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한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우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건 요 소정 근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소정 근로 대가성 할 때 말하는 소정 근로는 바로 요 소정 근로 시간을 얘기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내용으로 다시. 법령상 근거 없이, 그렇죠, 법령상 근거가 없잖아요.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 개념이 아까 위에서 봤죠? 앞에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죠?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 조건을 부과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되었더라. 아하, 매우 논리적이죠. 자, 올라왔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 소정근로 뭔지 아시겠죠? 평가한 개념이므로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장님과 직원이 정한 시간, 어떤 시간 내에서 법정 근로시간,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을 때로는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정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했다. 그래서 소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할, 그치요, 굉장히 중요하죠. 실근로와는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된다. 이게 좀 굵게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된다. 실근로하고 관계없이. 아시겠죠? 왜냐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니까 실근로와 무관하게, 실근로와 실제 근로하고 무관하게 정한 거,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 아하, 그렇구나. 좋다. 혼자 좋아하네 이러지 마시고,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다. 아시겠죠? 즉 실근로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예요. 실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다. 다시 얘기하면 3번, 아까 1번 2번은 뭐였어요? 1번 2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 1번 2번은 법령 부합성, 2번은 강행성이다. 자, 3번은 다시 올라갑니다. 3번은 소정근로의 아이고 흔들렸어요. 죄송합니다. 3번은 소정근로의 가치 반영이다. 소정근로 가치 반영. 제가 아직 비염이라고 할까요? 네, 코감기도 좀 있고 약간 마이크를 좀 가리고 이렇게 코를 하는데도 이게 음이 들어갔으면 이해해 주세요. 네. 자, 판결문에는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너무 친절하죠?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한, 한번 읽어볼게요. 쉽게 이해됩니다.
월 200만 원인 기본급의 600%를 연 6회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으로 격월마다 그러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200만 원씩 지급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를 가정한다. 근로자는 20년 동안 총 120회에 산수해보시면 나오죠. 한 차례도 빠짐없이 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는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다.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할 것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아, 쉽다. 그죠? 따라서 기본급의 정기상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상여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한다. 이거를 더한 300만 원이 200 더하기 100은 300이죠. 300만 원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근로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한 금액이다. 소정근로 여기잖아요.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이니까 소정근로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어떤 300만 원? 기본급 200만 원에 월 단위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100만 원 더한 300만 원이 소정근로 가치를 온전하게 평가한 금액인데 올라갑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에 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퇴직으로 인하여 마지막 정기상여금을 단 한 차례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하, 그렇구나. 자,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대법원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에요. 우리 임금의 도구 개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1번 평균임금 평임 퇴직금 산정할 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할 때 도구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지금 통상임금 요거죠. 자,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니까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사전적 산정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근로자분들에게 직원분들에게 연장근로를 이렇게 부탁해서 연장근로 하게 되면 내가 얼마 정도 지출이 더 늘어나겠다. 이 정도는 사전적으로 산정 가능해야 되죠. 그리고 직원분들 입장에서 사장님이 요청하는 연장근로를 했을 때 내가 내 생계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내가 내 용돈이 얼마나 더 늘은지, 요거 사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종전 판례도 명확성을, 예측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나 그렇긴 해. 즉 예전 판례, 종전 판례는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면 고정성이 결여돼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런 종전 판례, 이것도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긴 하나 이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 부합성 그리고 강행성,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등의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지할 수 없다. 뭐를? 이 종전 판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는 사전적 산정 가능성은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장래 요소를 배제하고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즉 장래 요소는 배제하고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전제적 개념에 충실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뭐가? 요 사전적 산정 가능성은 확보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즉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 당사자간에 저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면 if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 일수다. 소정근로일수가 30일이야. 그 안에 일수 15일 근무하면, 그럼 소정근로일수가 30일이니까 15일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다면, 즉 소정
갖춘다면 통상임금이고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한다. 자, 소정근로 대가성이니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아시겠죠? 소정근로일수는 초과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통상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 징표예요. 그러니까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어떤 근무일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예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이거는 당연히 소정근로 대가성이 아니니까 그거 소정근로 대가성이 아니잖아요. 소정근로 대가성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 조금 굵게 볼게요. 즉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경우 충족되는 근무일수, 소정근로일수 이내일수. 소정근로가 30일이야. 그런데 30일 소정근로일수 중에 15일 출근하면 어쩌고 저쩌고 준다.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 너무 가볍나요? 어쨌든 15일은 당연히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면 요 15일은 당연히 충족이 되잖아요. 이러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왜냐하면 이제 고는 빠졌으니까 소정일, 정기성, 일률성까지 갖추게 되면 당연히 소정근로 대가성도 갖추어지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데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네, 매우 쉽게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살짝 올라갈게요.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억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책 부합성. 그러니까 연장근로,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막 시키면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연장근로를 억제하려는 그런 근로기준법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정성 개념은, 이 고정성 개념 이제는 없어졌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게 돼서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뭐예요?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게 근로기준법 취지인데 요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가? 고정성 개념이. 그래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개념 새롭게 정립한다. 자, 그러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갑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소정일, 고가 빠집니다. 고정성 빠지죠. 소정일,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뭐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성이죠. 정기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이제 재직조건부 임금 갑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다. 그쵸? 소정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재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재직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면 아까 봤던 거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이거는 당연히 소정근로 대가성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임금은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자, 성과급 갑니다. 성과급까지 보고 앞에 위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왜냐면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니까.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아까 설명드렸죠?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가서 재직조건부 임금, 그 다음에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리지 않고 제가 하나를 더 띄울게요. 살짝. 어머, 깜짝 놀랐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시간이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자, 시간이 너만 기가 막히게 이러지 마시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상여금이 이때 주고 이때 주고 그런데 근로자분이 이때 근로자분이 이렇게 네, 열정적인 빨간 옷을 입으신 이 근로자분이 이때 이렇게 퇴직을 하셨어요. 퇴사. 그러면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는 건 이때 줘야 되는 상여금은 이분은 재직조건부 붙어 있어. 이때 줘야 되는데 이분은 퇴사하셨으니까 안 받아, 못 받아. 그 예전에 판례는 재직조건부가 붙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 요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한다는 조건이 또 붙어 있다. 일할 계산한다는 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전원 합의체 고정성을 통상임금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때 퇴사를 했더라도 요거는 고정성이 이제 빠졌으니까 재직조건부 상여금, 재직조건부 임금도 당연히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는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빨간색으로. 자,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게 소정근로일수예요. 요게 소정근로일수다. 그냥 쉽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요 소정근로일수가 예를 들어서 30일이에요. 그런데 요 기준기간, 소정근로일수 요 기준기간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15일이야. 15일 적어도 15일은 근무를 해야지. 근데 이분이 근무를 안 한 거야. 그러면 못 받아. 네, 근무일수 조건부. 그럼 이거 통상임금 아니냐? 그렇지 않다. 소정근로일수는 어쨌든 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마음먹고 정한 거잖아요. 그쵸? 소정근로일수는 30일이고 어쨌든 소정근로일수 내에서 정한 요 근무일수 조건 15일이잖아요. 소정근로일수 내에서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당연히.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이 돼서 이런 소정근로일수 내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이 돼서 당연히 통상임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로 넘어갑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지표로 삼은 부분, 그리고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 부분, 그 다음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과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 및 그와 같은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겠다. 자, 앞부분 꼼꼼하게 봤으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새로운 법리의 효력범위다. 참고로 봅니다. 이번 판례 변경의 특수성 매우 특수하죠. 특수성 및 판례 변경의 소급표 제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니까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종전 판례 법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강행적 법질서로 받아들여져 노사 간 협상과 합의의 토대가 되어 수많은 파생적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었고, 뭐가? 종전 판례 법리가. 네. 판례 변경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의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죠. 그렇죠. 이미 2013년 그리고 지금 2010 요게 이제 2024년 말이니까 거의 11년, 12년이 지났잖아요. 많이 쌓였어요. 그럼 매우 광범위하다. 이 사건은 변경되는 판례에 대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새로운 판례의 소급적 관철 필요성보다도 어떤 관철? 장래효가 아닙니다. 소급적 관철 필요성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네요.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 이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례 판결 법리는 이 판결 선고 1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 1이에요. 선고 1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겠다. 소급표가 미치는 범위, 이 사건하고 그리고 병행사건에는 소급표가 미친다.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 이 손가락 잘 보세요.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을 병행사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 적용된다. 자, 올라갈게요. 이 사건은 동종 쟁점 사건이 대법원과 하급심에 다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 평등 원칙의 요청 등을 고려해 장래효를 채택한 판결 중 최초로 병행사건까지 소급표를 미치도록 하였다. 아하, 최초래요. 최초로 병행사건까지 소급표를 미치도록 했다. 자, 그러면 각 사건의 결론, 상고 기각, 파기환송 볼게요.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급여의 8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 어떤 지급분? 최소 지급분도 소정근로 대가. 그래서 설령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다음 두 번째 사건.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를 연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 사건 상여금이 요구하는 근무일수 15일은 각 상여금의 기준기간 2개월, 1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않으니까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다. 그래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아하, 좋아요. 그 다음 판결의 의의, 이제 다 왔어요. 좀만 참으세요.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적 개념에 의해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 소정근로 대가성이 분명한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도 당사자의 조건 부과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충실히 해석하여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정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는 통상임금에 또 나오죠. 소정근로의 가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도구 개념으로서 요구되는 사전적 산정 가능성, 통상임금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죠. 모두 충족하며 재직조건부 임금뿐 아니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는 의의가 있다. 의의가 매우 크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법리는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이 아닌 한, 이 사건 그리고 병행사건이 아닌 한 이 판결 선고 이후에 통상임금 산정 하나여 이 판결 선고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에 하나여 적용된다. 이번 판례 변경이 갖는 막대한 파급효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판례 변경의 취지를 미래지향적으로 살리면서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아야, 40분까지 됐어요. 40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